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한국 방문을 취소했습니다. 일본 순방 일정을 그대로 강행한 채 한국 일정을 취소한 것이라 더욱더 충격적인데요. NHK의 보도에 따르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의 트위터에 도쿄에 돌아오게 돼 너무나 기쁘다. 스가 일본 총리와 모테기 외무상과 회담을 기대하고 있다. 라며 스가 총리에 대해 선을 추구하는 세력이라 묘사하며 치켜 세우기 바빴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시한 것입니다. 폼페이오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다. 대통령의 상태는 괜찮고 기분도 좋을 것 같다.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일본 방문에 관한 지시를 받아 수행하고 있다. 털어놓았습니다. 오늘과 내일 한국을 방문하려던 계획을 취소한 채 도쿄를 찾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안보 대화에 참석했는데요. 이들의 공통점은 현재 중국과의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 절대적으로 수출을 의존하던 호주는 최근 미국과 가까이 지내자 중국이 보복하겠다며 무역부터 유학까지 전방위 압박을 가했고, 호주는 결국 치명적인 타격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인도는 라다크 국경 지역에서 중국군과의 수차례 다툼이 있었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두 나라는 서로 총격전까지 강행하며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일본은 홍콩 국가보안법 반대 G7 성명을 일본이 주도할 것이라고 발표하며 중국과의 관계를 역사상 최악으로 만들고 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을 방문해 한국의 핵잠수 개발 필요성과 계획에 대해 설명한 뒤 이를 위한 핵 연료를 미국에서 공급받고 싶다는 뜻을 전했지만 미국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은 그 어떤 나라에도 핵잠수함 연료를 판매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원칙이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게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한국의 핵잠수함 연료를 판매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설치도 복잡하고 정교한 기술이 요구되며 운영할 관리 전문 인력도 함께 따라붙어야 한다. 라며 한미 원자력 협정도 군사적 목적의 핵연료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핵잠수함은 이 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데다가 미국의 핵 비확산 원칙에도 전혀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말한 거절 이유는 타당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시작되죠. 한국을 제외시키고 중국에 맞서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동참한 것은 오직 일본뿐이고 나머지 미국 최우방국들은 오히려 한국과 더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어 미국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AFP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최근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WTO 사무총장 2라운드에서 한국과 나이지리아 후보를 최종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최근 EU 회원국들이 브뤼셀에 모여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나이지리아 전 재무장관과 한국의 유명희 본부장을 WTO 사무총장 최종 후보로 임명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의가 기밀 사항이었기에 블룸버그는 관계자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정보는 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메르켈 독일 총리의 전화통화를 제의했고 WTO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한 한국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드린다. 지금까지 한국은 자유무역 질서 속에서 성장해왔고 다자무역체제의 수호와 발전이 WTO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추고 있다. WTO를 발전시키고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최적임자가 유명희 본부장이라 생각한다 전했습니다. 그러자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한국의 유명희 후보가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로 보고 있다 라고 깜짝 화답을 전했습니다. 일본으로서는 상상도 못한 유럽의 한국 지지 선언이었는데요. 그동안 대륙별로 돌아가며 사무총장을 맡아왔던 경향이 짙은 WTO가 현재 코로나19로 이례적인 비상시국에 놓인 만큼 그동안 한 번도 사무총장을 하지 않은 아프리카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보다는 확실한 실력과 리더십으로 무너져버린 전세계 무역 체계를 다시 살려줄 수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최우방국인 호주는 220조 원의 국방비를 쏟아부으며 호주 육군 현대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미국이 아닌 한국의 한화 디펜스가 만든 레드백 장갑차를 5조 원 규모의 장갑차 사업 최종 후보로 선정한 데 이어서 K9 자주포를 생산하는 한화 디펜스를 랜드 8116 자주포 획득 사업의 우선 공급자로 선정했습니다. 이것도 1조 원이 넘는 규모의 대형 사업으로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 운반 장갑차 15대뿐만 아니라 기타 지원 장비 등을 호주에 수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견제망 쿼드,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 인도, 호주가 구성원인데요. 이번 호주가 대규모 전력 증강을 감행한 배경도 바로 이 쿼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미국으로부터 필요한 무기와 국방 물자들을 구입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놀랍게도 한국이 호주 사업권을 싹쓸이하며 미국에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영향력이 막강해지는 동시에 국격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는 것은 한국어 확산 속도로도 체감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느덧 세종 학당이 76개국 213개소로 증가했다. 특히 인도의 한글 사랑이 남다르다. 지난 7월 말 인도가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포함시켰다. 2년 전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나눴던 이야기들이 현실화됐다. 인도는 세계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고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 정책의 핵심 파트너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해가 갈수록 한국어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1999년 처음으로 미국에서 한국어반이 개설됐고 2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41개국 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이 이뤄지고 있다. 학교 밖 한국어 학원들도 많다. 한국어 토픽 시험 지원자 수는 무려 140배나 늘어났다. 한국의 국격이 그만큼 높아진 것이다. 올해 정부는 지난해보다 예산을 90% 늘려 한국어 교육 지원 사업에 투입해 인도, 베트남, 라오스, 필리핀 등 현지 6개 대학에서 한국어 교사를 양성할 것이다. 한국어를 더 많이 확산시키고 한국 문화를 더 넓게 알려 신남방 정책과 신북방 정책에 튼튼한 기틀을 마련할 것이다. 라고 천명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전 세계적 관심이 폭증하고 있는 것은 유튜브 조회수로도 증명되고 있죠. 한국관광공사가 공개한 3편의 한국 홍보 영상, 서울, 부산, 전주를 소개하는 영상 3편을 공개했는데 유튜브 조회수만 8천만 회, 페이스북과 틱톡 등의 조회수를 합산하면 2억 7천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오충섭 한국관광공사 브랜드 마케팅 팀장은 스타를 앞세운 기존 홍보 영상은 일부 한류 팬을 제외하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이번에는 기획 단계부터 유명 연예인을 과감히 배제했다. B급 감성을 노렸다 전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세계보건연구소와 미국 뉴욕 시립대 보건대 공동연구팀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정부의 방역 및 위기 대처 능력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분석했고 이 결과는 국제학술지 플러스1에 실렸습니다. 한국은 100점 만점에 74.54점을 받아 세계 2위를 차지했고 9위를 기록한 미국과 5위를 기록한 독일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평가됐습니다. 놀랍게도 중국이 한국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 1위를 기록했지만 보건학자들은 중국의 권위적이고 강제적인 정책은 다른 나라의 본보기가 될 수 없다 라고 평가하며 사실상 한국이 1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순위권에 들지도 못한 일본에 대해서 짐 로저스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아베의 후계자인 스가 총리도 아베의 잘못된 정책을 승계하겠다고 해 문제다. 일본에 이처럼 불행한 일은 없다. 아베의 행동 원리는 자신과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에만 있었고 그에 따른 부채는 일본의 젊은이들에게 떠넘겼기 때문이다. 이대로 간다면 일본은 100년 뒤에 없어질지도 모른다. 그래서 일본에 사는 10대 청소년들은 하루빨리 일본을 뛰쳐나. 미국의 상태가 현재 많이 좋지 않습니다. 미국의 세계적 악재로 인한 이 누적 희생자가 이탈리아를 이제 넘어서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국가가 되어 버렸는데요. 11일 실시간 국제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미국의 세계적 악재로 인한 희생자는 2만 명을 넘은 2만 135명, 환자는 50만 명이 넘었습니다. 사설 건강보험 등 여러 문제가 있지만 의과학 초강대국 미국이 이런 상황에 빠진 가장 큰 요인은 트럼프의 오락가락 결정과 초기 판단 미숙 그리고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는 오만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 메르스 사태에서 우왕좌왕하던 한국이 전 세계에서 이 세계적 악재 방역을 제일 잘하고 있는 이유는 지난 경험을 토대로 이 질본에서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았고 초기부터 또 진단키트 개발, 시기별 적절한 대응 조치 결정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조건 봉쇄보다는 광범위한 진단과 환자 추적 등의 질본 결정을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하튼 이런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게 적극적인 요청을 보내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최근 세계적 악재로 조금 덜 이슈화가 되고 있는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입니다.
현재 당장 한국이 책임질 주한미군 분담금 규모를 정할 제11차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정 즉 SMA 체결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분위기입니다. 그 이유는 미국 언론을 통해서 바로 알 수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지난 10일 현지 시간 전년 대비 최소 13%를 인상하겠다는 한국의 제안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최종 타결이 임박한 것처럼 보였던 방위비 협상이 트럼프 변수에 막힌 것으로 자칫 협상이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12일 로이터 보도와 이 한국 외교부 당국자들의 설명을 좀 종합해보면 한미 협상단이 마련한 잠정 합의안에 대해 양국 외교장관까지 승인했지만 외교장관까지 승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못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실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미국 시간으로 지난달 31일 함께 백악관을 방문했는데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잠정 합의안에 대해 거부해버린 것이죠. 로이터가 인용한 미국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측 제안 거부 결정이라고 표현했지만 한미 실무진의 잠정 합의안 거부라고 보는 게 정확하다고 우리나라 정부 소식통들은 전했는데요. 이때 트럼프 대통령에 보고된 잠정 합의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상 실무진은 물론 양국의 외교 장관도 승인한 내용으로 전해졌고 사실 실무자까지 다 협의가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13% 인상안이라는 양보를 통해 최대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맞춰 주었던 것인데요. 사실 좀 따져본다면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폭 인상 기조에 따라 처음에 제시한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했던 것을 고려해보면 13% 증가에 잠정적으로 이 실무진에서 합의하기 위해선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이 백악관의 지침이 달라졌다고 보는 게 당연히 합리적인 생각인 것인데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잠정 합의안을 거부하자 사실 우리나라 정부에선 당연히 충분히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예측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백악관 지침에 따라 마련되고 국무장관까지 승인한 합의사항을 뒤집으리라고 예상하기는 사실 우리나라도 힘들잖아요. 이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협상이 언제 어떻게 마무리될지 예측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현재 분위기상 우리나라 정부는 아직은 잠정 합의안을 폐기하고 협상을 다시 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니 사실 양국 외교장관까지 승인한 잠정 합의안을 대통령이 받아들이게 하는 건 사실 어느 정도 미국 실무진의 목들도 충분히 있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감을 드러냈더라도 미국 내부적으로 다시 설득해봐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새로운 제안을 내놓을 시기가 아니기도 합니다. 너무 끌려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협상을 다시 하고 결과물을 만들어 봐야 트럼프 대통령이 또 막판에 틀어버리면 이거 노력했던 게 말짱 도루묵이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끌려가는 게 됩니다. 처음에 이 소식을 대충 듣고 나서 이거 세계적 악재를 빌미로 질질 끌고 가다가 잘못하다가 트럼프가 재선되고 나면 진짜 우리나라한테 이거 50억 달러 받아 먹겠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으로 샥 하고 스쳐 지나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미국 정부 관계자가 지금의 협상 교착 국면이 여름을 지나 미국의 11월 대선 가까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또 전하고 있네요. 이게 트럼프 입장에선 또 당연해지는 것이 세계적 악재로 수세에 현재 몰려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다 보니 대선을 앞두고 방위비 협상에서 양보하기가 더 어려워지니까 이거라도 한패 가져가려는 겁니다. 지금 분위기로는 정부가 당초 추진했던 이 20대 국회 임기 5월 29일 전에 국회 비준을 받겠다는 계획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이렇게 되면 또 방위비 협상 지연의 여파로 4월 1일부터 시작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4천여 명의 무급휴직도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도 전해지면 즉각적으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본 소식입니다. 세계적 악재 환자가 급증하는 일본 각지에서 결국 응급 의료 체계 붕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본인들의 의료 붕괴가 무서워서 우리나라를 못 따라 하겠다고 했던 것이네요. 12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이 세계적 악재 의심 환자를 받아들이는 구급병원이 줄면서 상위 3차 응급의료기관이자 최후의 보루로 불리는
구명 구급센터로 의심 환자 이송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도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명 구급센터가 급성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중증 환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고 하네요. 도쿄 지역의 구명 구급센터에서 일하는 한 의사가 아사히 신문에 이송할 곳이 없어 들어오는 환자가 확실히 늘었다면서 4월 둘째 주 이후로 상황이 아예 바뀌었다고 전해버렸는데요. 실제 언론에서도 정부와는 다르게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체온이 37.5도 이상의 발열이 4일 넘게 계속되고 있는 사람이 3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NHK 방송이 10일 밤 보도해버린 것이죠. 이번 세계적 악재로 그동안 잘 포장된 이미지가 다 거품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일본이 알리는 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분명 일본은 별것 아닌 한심한 나라로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요. 특히 일본의 아픈 사람의 수가 도쿄올림픽 연기가 결정된 후 연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추세라면 이제는 우리나라, 한국, 그리고 중국을 넘어 아시아 최대 확진자 수를 기록하는 것도 이제는 시간 문제입니다. 일본 곳곳에서 현재 아베 신조의 이 세계적 악재 대응에 각종 의혹과 함께 거센 비판을 가하고 있는데요. 현재 일본 정부도 너무 늦어서 답이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제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일간지에 실리는 아베 총리 동정을 매일 체크한다는 한 야당 의원의 말을 들어보면 오후 2시 넘어서까지 면회가 한 건도 없는 것은 현재 아베도 정상이 아니다 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줬는데요. 4월 중순에 이 지경이 되었는데 아베는 이걸 또 숨기고 올림픽을 강행해서 세계인의 목숨을 볼모로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것이죠. 한 국가의 지도자가